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신승현입니다. 새 남자의 수다로 시작해서 어느새 사무실 책상에서 홀로 하는 방송 카더라입니다. 그 거친 수염만큼이나 까칠한 시선으로 자동차 관련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 독립인지 자천인지 아직 모르지만 모터래프 본 채널에서는 라이브 이후에 영상이 내려갑니다. 그 라이브를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카더라 채널로 와서 영상 클립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모두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주성우님, 도리잼님, 한진흥님, 그리고 홍수님 등등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오늘은 화가 이동현님 자천이라고 하지 말라고요. 아직 아직 모른다고. 독립인지 자천인지 아직 모르십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소식을 이제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워터피피님도 반갑습니다. 제가 보통 금요일 방송 때 그 주에 좀 다루지 않았던 뉴스들을 간단히 전달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내일 연차예요. 아들 이제 승단 심사도 챙겨야 되고 치과나 가봐야 되고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바쁩니다. 승단이 아니라 흰띠인데 노란띠로 가는 거니까 승급 심사겠죠. 뭐 어쨌든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들 해주시고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다룰 소식은 르노 삼성 XM3입니다. 황명창님, 양주열님도 반갑습니다. 르노 삼성 소형 SUV XM3가 이제 수출을 확정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뉴 아르카나라는 명칭을 통해서 이제 유럽에 내년에 이제 시장이 되는데, 다행히도 르노 삼성 부산 공장에서 생산이 됩니다. 생산이 되어서 갑니다. 사실 한동안 이 XM3가 유럽 출시, 유럽 수출이 확정되냐 안 되냐를 두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현재 르노 삼성 부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노사 간의 약간 갈등도 있고, 그다음 휴업을 수시로 했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한 휴업도 있었지만 판매 생산량이 굉장히 떨어졌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르노 삼성 부산 공장에서 닛산이 북미형 수출용 만들던 로그를 연간 10만 대 정도 계속 생산해 왔었는데, 그런 계약이 위탁 생산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그 위탁 생산 계약이 끝나면서 공장 가동률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막 반토막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하냐, 대체 생산 물량, 대체 수출 물량을 달라라고 해서 언급되던 게 르노 아르카나, 르노 삼성 XM3였습니다. 사실 르노 삼성에서는 이 아르카나와 XM3는 다른 모델이다라고 처음에는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봐서는 XM3나 아르카나가 같은 모델이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본사에서는 노사 갈등을 문제 삼아서 XM3 유럽 수출 물량의 배정을 미뤘어요. 그러니까 르노 그룹 부회장이 직접 부산에 와서 너희 지금처럼 생산력도 떨어지고 이러면 물량을 주지 못한다 라고 진짜 말을 했었는데, 그게 이 기사 오조스 부회장이 이제 2016년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압박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르노, 닛산, 미쓰비시 자체가 굉장히 프랑스에서도 포함하여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구조조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 르노 삼성 부산 공장도 구조조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일단 북미형 닛산 로그에 대한 위탁 생산 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 실적 자체 QM6도 지금 6,000대가 팔리던 QM6가 3,000대 수준으로 떨어졌고, XM3도 신차 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XM3 판매량도 좀 못 미치다 보니까 내수 물량으로는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굉장히 부족했는데 다행히 XM3 유럽 수출 물량이 확정되면서 이제 좀 공장 운영 등의 여유를 좀 찾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노조 관련해서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로
JJY 라이드 인 코리아님이 기존 러시아 동구권에 출시되던 아르카나를 대체하는 모델이냐고 물어보셨는데, 대체하는 모델은 아니에요. 지금 요번에 그 U 아르카나 XM3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결정된 지역이 칠레, 그리고 내년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이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으로는 일본, 호주 지역이 확정되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QM5가 이제 르노 QM5가 그 꼴레오스로 이제 일본에 판매됐었죠.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M3도 뉴 아르카나로 되고, 질문하신 대로 뭐 러시아나 동유럽 쪽에서 판매된 아르카나를 대체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별개로 지역별로 판매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비싼 가격대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또 그 위에 질문하신 분이 주성훈님이 이제 하이브리드 물어보셨어요. 하이브리드 물어보셨는데, 르노 아르카나 같은 경우에는 1.3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 외에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유럽에 나간다고 해요. 국내에는 언제 출시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르면 올 연말, 늦으면 이제 뭐 내년 상반기에는 국내에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투입할 예정이다,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XM3 1.3 모델이 사실 셀토스보다 잘 팔렸었잖아요. 셀토스보다 잘 팔리고 뭐 3,000대 이상 팔리고 했었는데, 조금 있으면 코나가 상품성 개선,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코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티볼리도 에어가 나오잖아요. 티볼리 에어도 출시되고 하면 다시 B세그먼트 소형 SUV 시장이 이제 치열해집니다. 거기에서 승부를 좀 보기 위해서는 뭐 코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나 티볼리 에어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확정인지는 뭐 좀 봐야 될 것 같고, 유럽 수출 물량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 인증만 받으면 국내 판매는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XM3 유럽 수출이 확정되었다라는 게 첫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현대차 신형 투싼 하이브리드 가격이 확정되었습니다. 트림별로 모던 트림이 2,857만원, 프리미엄이 3,073만원, 인스퍼레이션이 3,467만원이에요. 니콜라 이야기는 다 또 이야기할게요, 제가. 그러니까 이 가격 보면 지금 일반 모델 가솔린 기준으로 뭐 3,400만원, 그 다음에 3,600만원, 인스퍼레이션이 3,100만원대인데, 비교하면 대략 한 300에서 한 400만원 정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더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 방송에 제목에도 썼듯이 그렇게 추천은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몇 가지가 좀 빠졌습니다. 네.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 H-트랙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단부나 이쪽 부분에 전기 모터도 추가되어야 되고 배터리도 추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동장치가 좀 제한적이죠. 공간이 하부의 배터리나 이런 것 때문에 공간이 제한적이어서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H-트랙 경사로 주행하지. 요게 디젤과 가솔린 모델은 이제 요 200만원 남짓 안팎으로 추가를 하면 H-트랙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일단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을 선택할 수 없고, 두 번째로는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17, 18인치 휠만 지원돼요. 이제 17, 18인치 휠만 지원하는데, 가솔린 모델이나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19인치도 되죠.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연비 17, 18인치만 되는 이유는 15.8이 환경부에서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지노 선이에요. 이거보다 떨어지면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못 받아요. 소렌토에서 그런 굉장한 참사가 일어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요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19인치 휠은 빠져 있습니다. 뭐 추가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살 수는 없다, 넣을 수는 없다라는 게 두 번째.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애프터블로우가 하이브리드 모델에선 제외됩니다. 사실 애프터블로우를 왜 뺐을까?
라는 것도 약간 그랬었는데, 이건 좀 약간 크리티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H 트랙이 빠진 것과 그 다음에 19인치 휠을 선택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애프터 블로우 기능이 빠진 것, 요 세 가지 기능을 봤을 때 400만 원을 더 주고, 400만 원 평균적으로 봤을 때 400만 원 정도가 더 비싸긴 하니까, 가솔린 모델 대비 400만 원을 더 주고 하이브리드를 가야 할까라고 좀 고민이 될 것 같고, 정이나님이 이제 애프터블로우 경제성이 큰 건가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애프터블로우는 이제 시동을 끄고 사람이 없어도 이제 그 에바포레이터나 이런 데 있는 습기, 응축수들을 말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이 있으면 에어컨이나 이런 히터 틀면 곰팡이 냄새, 뭐 세균 번식 이런 것들을 이제 억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동이 끄고 물기가 고여 있으면 습기가 차 있기 때문에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해서 냄새가 잘 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예방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프터블로우는 저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하이브리드에선 빠져 있습니다. 10분 전 에어컨 온오프를 생활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름에는 내리기 직전까지 에어컨 최대한 틀어놓고 있기 때문에 덥게 히터를 틀 수도 없고, 사제로 달 수도 있는데, 이게 사제로 달 경우에는 배터리 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돼요. 이제 시동을 끄고 배터리로 이걸 돌려야 되는데, 배터리 사제, 그러니까 애프터마켓에서 달 경우에는 배터리 매니지먼트가 안 될 수가 있어서 잘못하면 방전이 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프터마켓에서 장착하는 그 애프터 블로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뭐 추가로 별도로 하기에는 귀찮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제조사에서 애프터 블로우를 다는 경우에는 배터리가 많이 없을 경우 애프터 블로우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약간 있고, 윤센스님 말씀하신 대로 공간에 하이브리드는 뭐 배터리 하단부에 배터리도 들어가겠지만 전기 모터나 이런 것들도 좀 복잡하기 때문에 공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김희주님이 E4 4WD, 그러니까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 라브4, 도요타 라브4에 들어간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 위아에서 이거를 개발을 했고 하는데, 생각보다 타겟은 투싼이나 뭐 스포티지 같은 것보다는 이제 산타페, 소렌토 이 급에 넣으려고 했는데 뭐 안 넣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투싼 하이브리드로는 차박이 힘드냐고 물어보셨는데, 실제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재원상 휠 베이스나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투싼보다 훨씬 더 작은 셀토스나 뭐 이런 트레일 블레이저 뭐 이런 것도 차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뭐 별개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400만 원이 더 비싼데 재원을 보시면 가솔린 모델 뭐 기준으로 봤을 때 가솔린 모델 연비가 한 12, 그리고 디젤 연비가 한 14, 13 정도고, 하이브리드 16, 좋은 건 16, 낮은 건 뭐 15.8인데, 이 연비 차이가 리터당 한 3에서 뭐 3, 4, 많으면 4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리터당 4를 가지고 400만 원 그 차이를 좀 원가를 좀 뽑으시겠다. 물론 개별 서비스 혜택이나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뭐 차량 친환경차 혜택이 있겠지만, 연비로만 봤을 때 차값 400만 원 차이를 만회하려면 1년에 15,000? 2만? 15,000? 15,000도 애매할 것 같고, 2만 킬로 이상을 많이 타시는 게 좋아요. 2만 킬로 이상 타시는 분들이면 하이브리드를 해서 한 4년 5년을 타시면 한 400만 원의 그 차이를 뽑을 수 있는데, 굳이 나는 뭐 1년에 12,000, 15,000 정도 타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솔린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그 연료비, 유지비 측면에서는 뭐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고, 본인께서 장거리 주행이 많으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서는 연비 세이브가 굉장히 많은데, 도심 연비가 지금 16.9잖아요. 고속도로는 15.3이고 도심 연비가 훨씬 더 좋아요. 근데 고속도로 주행이 많다, 출퇴근 거리가 뭐 30km, 50km인데 고속도로를 많이 타시면
오히려 디젤로 가시는 게 디젤이 16.7로 훨씬 더 좋아요. 디젤로 가시는 게 더 좋고 장거리 주행이 많다. 그리고 뭐 고속 구간이 많다라는 분들은 디젤 모델을 추천드리고 내가 12,000km, 15,000km 이하로 1년에 탄다는 분들은 이제 가솔린 모델을 전 추천드릴 것 같아요. 가격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하이브리드에 대한 메리트가 크게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하나가 있는 게 2021년형 스포티지가 나왔습니다. 2021년 스포티지가 이제 동시에 나왔죠. 상품성 디자인 개선이라고 하는데 디자인 뭐 플랫폼이 다르기 때문에 공간 뭐 이런 것들 따지면 당연히 새 차가 좋아요. 새 차가 거의 확률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좋습니다. 품질 결함이나 이런 리콜건 생산에 대한 그런 안정화만 좀 된다면 제품 대 제품력만 따졌을 때 구형 모델과 신형 모델 따지면 새 차가 무조건 좋아요. 그런데 가격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기아차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 디젤 2,400만 원대, 가솔린 모델 2.0 같은 경우에는 2,300만 원대, 그리고 1.6 디젤이 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이것도 스포티지도 풀체인지가 되면 바뀌겠지만 이것도 2,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연비를 생각하시거나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1.6 디젤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고 여기엔 전자식 사륜구동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키로수가 8,000km, 10,000km도 안 탄다. 1년에 10,000km도 안 타는데 8,000km, 10,000km를 안 타는데 차를 사면 오래 하고 회사 법인 차량 뭐 여러 명이 같이 쓰는 차, 세컨드용 차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2.0 가솔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2.0 가솔린 엔진에 6단 자동 변속기. 그러니까 법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은 뭐 비용 처리가 되니까 연비가 좀 좋은 편은 아니지만 막 여러 사람이 타면 관리도 잘 안 하고 뭐 수리 맡기기도 그렇고 부품이나 이런 것들 따지면 가격 대비 2.0 가솔린도 막 타기에는 좋다. 개인적으로 구매하신다면 뭐 1.6 디젤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새 차가 무조건 좋아요. 새 차가 무조건 좋은데 내가 초창기 비용이 좀 부담스럽다는 분들은 이제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건 그렇게 추천 안 드리고 기자님 생각으로 하이브리드 올해 출고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하이브리드 사전 계약을 이제 접수를 받는데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만약에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야 가솔린이랑 비교해서 연비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애프터블로우나 사륜구동을 선택할 수도 없는데 하이브리드를 가야 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뭐 장거리 주행이 많아서 나는 디젤이 좀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이제 하이브리드 사전 계약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올해 출고도 뭐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최근에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공장 문도 닫고 이런 것들이 많았었잖아요. 갑자기 이제 뭐 울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서 공장이 쉬거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또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죠. 하이브리드가 이제 뭐 친환경 환경을 생각해서 나는 하이브리드나 친환경 차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선택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도심에서 도심 구간에서 나는 차를 많이 타고 도심 내 운행이 많다라는 분들께는 하이브리드를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하이브리드를 가야 할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증요. 보증 요즘 하이브리드 현대차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보증이 어떻게 되더라? 보통 뭐 다른 거 말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0년 무제한 보증 해주지 않나? 파워트레인 부분 그 배터리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하이브리드 시스템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2년 3년 6만일 거예요 아마. 예, 그렇게 제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신형 투싼에 맞서는다고 하긴 한데 맞서긴 어려워요. 맞설 수 없어요. 맞설 수 없지만 가격으로 급하게 내가 차를 사야 한다. 회사 법인 차량이다. 여러 명이 같이 쓴다. 세컨드 카로 필요하다라는 분들에게는 뭐 나쁘지 않은 대안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 기사는 F1. 소렌토 비교해 달라고. 아니, 제가 다시 원점으로 와서 트림별로 모던 프리미엄 인스피레이션인데 인스피레이션에 3,400만 원 있잖아요. 인스피레이션이 3,400만 원인데 여기에 옵션들 막 넣으면 옵션들 최상위 인스피레이션에 옵션들 막 넣으면 아까 3,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3,700만 원이면 산타페 가서 산타페도 3,10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물론 이건 2.2 디젤 기준입니다. 2.2 디젤 기준인데 2.2 디젤도 나쁘지 않다. 사실 2.2 디젤이 훨씬 더 잘 나가요. 훨씬 더 잘 나가고 1.6 하이브리드보다 그러니까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봤을 때 저희가 소렌토를 타봤잖아요. 소렌토 1.6 하이브리드보다 저는 2.2 디젤이 주행 감각은 훨씬 더 좋았어요. 물론 배기량에 따른 세금이라든가 이런 혜택들은 1.6이 있지만 주행 감각만 따졌을 때는 2.2 디젤이 훨씬 더 잘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업을 고민하신다. 하이브리드의 풀업을 살까요? 아니면 산타페의 옵션을 좀 넣을까요?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산타페 2.2 디젤의 옵션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자신의 운전 성향, 뭐 주차 공간이 좀 좁다든가 이런 것들을 따지셔서 나는 좀 작은 차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하이브리드보다는 뭐 저는 가솔린을 좀 추천드리고 굳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걸 말리기는 않겠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이브리드 풀업을 간다는 분들한테는 산타페가 낫지 않겠나, 뭐 소렌토가 낫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민서님이 1.6 PHEV를 노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유럽에만 일단 출시가 됩니다. 유럽에만 출시가 되고 버퍼링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방송을 마치고 다시 넘어와서 F1의 람보르기니 CEO가 F1 신임 회장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근데 왜 페라리 동문회냐 하면 이분이 스테파노 도메니칼리 회장이 사실 페라리 F1 총감독 출신이에요. 페라리 F1 총감독을 이분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페라리 F1 팀을 이끌었고 F1이나 포뮬러 1, 뭐 포뮬러 2, WRC 등이 속해 있는 총괄하는 글로벌 모터스포츠를 총괄하는 국제 자동차 연맹 회장이 장토드인데 이분도 페라리 출신이에요. 페라리 CEO를 했고 페라리 F1 팀에서 이제 총감독으로 했고 장토드가 이 도메니칼리 회장을 이제 자신의 후임으로 페라리 F1 팀 감독으로 선임한 거기 때문에 지금 국제 자동차 연맹 상위 기구죠. F1의 상위 기구인 국제 자동차 연맹도 그러하고 페라리 회장도 그러하고 페라리 팀에서 기술 총괄을 맡았던 로스 브라운도 그 페라리 매니지먼트 총괄 대표이사를 하고 있어요. 대표자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 페라리 출신이에요. 그런데 F1에서 제가 지난번에 F1 이야기할 듯이 페라리가 죽을 쓰고 있습니다. 페라리 그 다음에 메르세데스 AMG 그 다음 레드불 요 한 3강을 뽑을 수 있는데 페라리가 여기서 완전히 부진해서 5위 6위 굉장히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뭐 F1 수장이 되고 국제 자동차 연맹 회장직을 맡고 하지만 페라리가 올해는 살아나기 힘들 것 같고 다음 시즌에 좀 유리한 기술 계정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페라리한테 유리하다기보다는 AMG한테 좀 불리한 규칙들이 만들어지면 내부에서 갈등이 많이 발생할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렇게까지 좋은 인사
인사, 좋은 선임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어서 소나타 고성능 N9 이미지가 공개됐습니다. 2.5 터보를 장착했고 N9이라고 해요. N9인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N9인데,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차이를 알고 그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읽어본 다음에 알 수 있어요. 그냥 얼핏 봐서는 그냥 N9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대로인 것 같은 느낌이 생각이 듭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N9 치고 조금 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어서 쌍용차가 이제 코란도 이모션 친환경차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코란도 전기차가 내년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프로젝트명이 200이죠. 200인데 첫 전기차예요. 쌍용차 양산 전기차. 처음 양산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으로 따지자면 기아차 니로 EV, 코나 EV, 그리고 쉐보레 볼트 정도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장점을 가졌을까가 좀 궁금하고, 쌍용차 회사가 좀 어려우니까 조금 뭐 걱정이 되긴 해요. 존순호님, 제가 클립 영상은 올려놓을게요. 하이브리드 별로인가요? 제가 한 3-4가지 이유를 꼽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가지 한 3-4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클립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페라리 F1 우승은 한참 전에 했죠. 한참 전에 했고, 이종호님이 N9은 좀 어설픈 포지션이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반떼 N9는 괜찮아요. 아반떼 스포츠의 그런 걸 이어서. 그런데 소나타 N9은 그렇게 저는 뭐 추천이 아니라 확 와닿진 않았습니다. 다시 쌍용차로 넘어와서 쌍용차 전기차가 나오고 이제 뭐 코나 EV, 니로 EV, 볼트 EV랑 싸우게 될 텐데 그 차들이랑 비교해서 어떤 점이 좀 장점일지가 궁금하고,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우니까 첫 양산 전기차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되는 게 초기 불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볼트 EV도 처음 들어왔을 때 굉장히 좀 초기 불량이 지적되었었는데, 그러면 초기 불량이 좀 나왔을 때 정비 AS 센터에서 얼마나 빨리 이거를 수리 보수 잡아주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새 차가 처음 들어오는 파워트레인이고 처음 출시된 전기차이기 때문에 몇몇 불량이 나왔을 때 어떻게 빨리 잡아주느냐. 볼트 E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이고 부품 공급도 좀 문제라서 당시에 처음 나왔을 때 쉐보레 일반 정비소에서는 이걸 못 잡았어요. 그래서 직영 서비스 센터에서만 가능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직영 서비스 센터를 한번 가보면 직영 서비스 센터의 한 반 정도가 뭐 큰 사고였지만 나머지 반 정도는 볼트밖에 없는 거예요. 볼트 대기 차량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일반 정비에서 전기차를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직영 정비소에서 이제 전기차를 다루는데,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요즘 어렵다 보니까 직영 정비센터 비중이 좀 줄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도 몇 군데 없습니다. 현대차도 그렇고. 근데 상대적으로 한국 GM이나 쌍용차보다는 많고 크니까 커버 가능한 게 좀 크긴 한데, 어쨌든 쌍용차가 전기차를 내놓는다고 해서 제품도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둬야 되겠지만, 제품력에 대해서 제품이 출시되고 나서 어떻게 이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출시된 기사는 스타렉스 구속 완전 변경을 앞둔 스타렉스가 이제 유럽에서 포착이 됐어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이제 본닛이 되고,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죠. 이게 일자형, 여기 본닛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거의 일자형 느낌, 에스파스 같은 느낌도 나고, 측면에 봤을 때 유리창이 진짜 커요. 굉장히 이만큼 유리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앉았을 때 상반신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럼 운전석 입장에서는 뭐 사각지대가 줄어드니까, 돌아봤을 때 사각지대가 줄어드니까 이거 좋긴 한데,
측면 추돌에 대한 안전성이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가도 조금 궁금하긴 하고, 어떠한 성능을 갖췄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14년 만에 풀체인지가 되는 스타렉스고, 파워트레인은 2.2 디젤 혹은 2.4 LPI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전동화를 위한 EV 버전도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하고, 기존의 뒷바퀴 굴림 대신에 앞바퀴 굴림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도 탑재될 예정이다라고 해요. 일단 스타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당시에 지난 5월달에 현대차가 이제 상표 출원을 했는데 스타리아, 스타더스트 이런 몇 가지 스타를 붙여서 했었어요. 근데 스타더스트 같은 경우에는 G90 스타더스트가 이제 출시가 이후에 되면서 스타더스트는 제네시스 G90을 위한 이름이었구나. 남은 거는 스타리아밖에 없는데 스타리아를 가지고 뭐 있지 하다 보니까 스타렉스밖에 없는 거예요. 스타렉스 후속으로 스타리아라는 명칭을 쓸지 아니면 국내에서는 스타렉스, 수출용 모델로는 스타리아. 왜 입에 안 붙죠? 스타리아. 롯데리아도 아니고 스타리아. 저는 현대차 보면 국내명과 수출명 해외에서 좀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국내에서는 그래도 스타렉스 인지도가 있으니까 스타렉스를 쓰고, 해외 시장에서 스타리아를 쓸 수도 있고, 이게 첫 번째 가설. 두 번째는 승용 모델은 스타리아, 상용 모델은 이제 스타렉스. 이렇게 승용 모델에만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스타렉스 어반이라고 있었잖아요. 약간 카니발을 좀 잡아보겠다고 상품성을 개선해서 나왔었는데 못 잡았죠. 그러니까 승용 시장을 겨냥한 모델은 스타리아, 상용 모델은 스타렉스. 이렇게 두 가지 네이밍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부 다 스타리아를 쓰자, 완전히 새로운 차처럼, 이런 시나리오. 또 굉장히 어떤 시나리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국내명의 스타렉스, 수출명의 스타리아를 쓸지, 아니면 국내에서도 상표 출원을 했기 때문에 승용 모델은 스타리아, 상용 모델은 스타렉스, 전부 다 스타리아를 할지 아직까지 뭐가 그렇다라고 확정드려서 말씀할 수 없지만,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 스타리아는 롯데리아 때문인지 입에 붙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스터 자동 변속기 나온다 하고 있는데 안 나오고 있고 실망스럽습니다. 르노 삼성. 이종훈님이 다른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이오닉은 대형 SUV랑 쿠페도 다양하게 전기차 개발하고 있다라고 알려주던데, 제네시스처럼 아이오닉 전기차를 키우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이오닉 제네시스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제네시스는 이제 제네시스에서도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적용한다고 했어요. 제네시스는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건너뛰고, 하이브리드를 현대차처럼 하이브리드를 쓰지 않고 제네시스는 고배기량 터보 고성능을 쓰다가 완전히 넘어가서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는 게 이제 제네시스의 전략이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로 바로 넘어가는, 이제 이게 명칭이 EG80 뭐 이런 식으로 상표권 등록을 또 마쳤어요. 저는 넘어가고,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 키우겠다.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7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i30보다 살짝 더 큰 해치백 스타일의 전기차가 나온다. 컨셉카 45, 포니 쿠페 컨셉카를 전기차로 버전했던 걸 나오는데, 그게 아이오닉 5로 나올 예정이에요. 아이오닉 5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 전환하고, 아이오닉 5 컨셉 스파이샷이 어디 있었더라? 여기 있다. 이게 이제 아이오닉 5로 나올 전기차 이제 나온 건데, 이후에 뭐 중형, 뭐 대형 SUV, 쿠페형도 나온다는 것은 맞습니다. 현대차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내용은 이미 다 발표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이게 그 라인업이죠.
첫 차인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중형 CUV다. 전 해치백 같은 느낌이었는데 뭐 세단, 중형 세단도 보이고 대형 SUV도 보인다. 각각 아이오닉 5, 6, 7으로 확정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제네시스 때랑은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네시스 1세대 제네시스는 성공한 모델이에요. 제네 실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후륜 구동을 시도를 하면서 이 차가 굉장히 플래그십으로 고급차다라고 국내 시장에서 성공을 했고, 그걸 기반으로 성공한 제네시스를 가지고 브랜드화 됐잖아요. 근데 아이오닉은 시장에서 실패한 모델이에요. 물론 미국에서 많이 판매됩니다. 유럽에서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국내 시장에서 봤을 때 아이오닉이라는 차가 니로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성공한 친환경 차는 아니라고 봐요. 판매량만 봤을 때. 제품력이 아니라 판매량만 봤을 때. 제품력으로 따지면 뭐 프리우스랑 굉장히 10년 뒤에 나온 차임에도 불구하고 프리우스 당시에 새로 나온 프리우스와 비등비등한 주행 성능을 보였고 뭐 굉장히 많은 게 좋았지만, 판매량만 봤을 때 아이오닉이 성공한 브랜드냐, 성공한 차였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오닉을 가지고 우리 브랜드화 할 거야 발표를 했어요.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안 될지. 전기차 브랜드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와닿진 않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를 신경을 안 쓸 거냐 그러면 정의선 수석 부회장의 마음에 생각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전용 전기차 브랜드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살짝 부정적인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만약에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아이오닉 5, 6, 7이 굉장히 좋은 상품성을 가지고 전기차 시장에서 이거를 해야 이제 좀 잘 되지 않을까,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심 이제 곧 먹어야죠. 제가 내일 쉰다고 오늘 방송을 조금 길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심은 다음에 뭐 먹방을 할지 안 할지는 안 할 것 같고, 무구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가나요? 아니요. 저희 전기차를 하더라도 아이오닉 5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뭐 편집장이나 대표가 선택하면 하겠죠. 그건 저의 권한권은 없고,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현대차의 전기차 기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이제 선두주자고 수소차나 친환경 부분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지만, 브랜드 네이밍에 따졌을 때는 그렇게, 왜냐하면 뭐 우리가 지금 잘 나가는 제네시스도 사실은 국내에서나 잘 나가지 미국에서 판매가 엄청 떨어졌죠. 유럽 재진출하겠다, 중국 시장 진출하겠다, 코로나19 영향도 굉장히 크긴 하지만 잘 못하고 있잖아요. 안방에서만 제네시스란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윤센스님이 어차피 전기차로 갈 건데 브랜드 런칭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거기에 공감하고 있고, 항상 틀림, 저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다 내피셜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그런 건 하고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게 있고, 모하비 잡고 있다 이야기 하시는데,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카더라인데 기아차, 현대차에서 픽업 트럭 준비하시는 건 다들 아시죠? 픽업 트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픽업 트럭으로 이제 현대차는 산타크루즈, 약간 중형 픽업 트럭, 미드 사이즈급이고, 모하비는 약간 대형 사이즈, 그러니까 국내로 치면 대형이고 미국 시장에서는 좀 큰 대형 사이즈의 픽업 트럭을 풀프레임 바디의 픽업 트럭을 준비하는데, 거기에 모하비가 이름이 계승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뭐 카더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고, 현대차 산타크루즈는 조금 작은 소형 미드 사이즈보다 좀 작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작은 차가 준비되고 있고, 스파이샷도 나오고 테스트카도 굉장히 돋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소나타 산타페 이번이 마지막으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나타 산타페는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전기차도 가까운 미래에는 내연기관처럼 보편적인 파워트레인이 될 텐데 전기차 전용 브랜드가 따로 있는 게 앞으로 얼마나 차별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마라보고 네임밸류는 엄청난 상품성이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되면서 시장에서 어렵긴 하죠. 저희가 말씀드린 게 그렇죠. 처음에 진짜 성공한 차가 브랜드화 되는 거는 쉬워요. 브랜드화 하기도 괜찮아요. 고성능 뭐 이런 파생 모델들도. 근데 뭐 실패한 브랜드를 다시 살리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디젤은 언제 단종되냐고요? 디젤은 줄긴 줄어도 단종까지는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물론 소형차, 승용차 부분에서는 점점 더 위치가 줄어들 겁니다. 위치가 줄어들고, 미국은 뭐 디젤이 거의 없죠. 디젤이 거의 없는 시장이고, 뭐 국내로 넘어왔을 때 국내에서도 디젤 비중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독일 차들이나 유럽 차들도, 볼보 같은 경우에는 디젤 안 내놓고 있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넘어가는 추세고, 디젤이 거의 점점 줄어드는데, 이 디젤 엔진만 봤을 때는 그 상용차 부분에서는 이 대체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전기차는 사실 짐을 실으면 실을수록 배터리 감소율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나 아까 니콜라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수소 연료 전지차로 간다, 상용차로 간다라고 했는데, 그게 언제 시점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도 어떻게 깔릴지 봐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디젤 파워트레인 자체가 위축되긴 하지만 상용차 부분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 단종된다라는 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복현님이 항상 틀림. 이게 저는 저보고 항상 틀리다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면 뭐 그 수석 거기 부회장 뭐 어느 분 말씀하셨는지 말씀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일단 댓글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아는 형, 그 형요. 그 형.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은 이제 방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40분까지 방송을 했습니다. 주말까지 잘 보내시고요. 좋은 하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모터래프 신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